도쿄 오전 11시. 일본 방위성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시카와 고스케. 독도 작전 설계자. 자위대를 다시 군대로 만드는 핵심 인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자위대를 떠납니다. 손녀를 살리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군사 정보를 한국에 넘기겠습니다. 일본이 얼어붙었습니다. 6살 손녀의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최고 병원 7곳이 고개를 저었죠. 불가능합니다. 그때 한 의사가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한국. 35년간 적국으로 상정했던 바로 그 나라.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벗고 손녀를 안고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즉각 송환 명령을, 미국은 긴급 분석관을 보냈죠. 군사 정보가 넘어가면, 독도 작전이 노출되면, 하지만 서울 대병원이 던진 질문은 달랐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국적도 정치도 묻지 않았습니다. 20% 확률 앞에서 이렇게 말했죠.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군부를 뒤흔든 12시간 48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이 일본에 일파만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의료진을 언제나 응원하신다면 한국 의료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대한국민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한국이 무기가 아닌 방법으로 만든 진짜 억제력,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제임스 마틴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동북아 군사 전략을 분석하는 게 제 직업이죠. 15년 동안 일본 자위대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고 중국 해군의 확장을 그래프로 그렸으며 북한 미사일의 궤적을 계산해 왔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어요. 손에 든 건 무기 분석 보고서가 아니라 서울 대병원 주소가 적힌 메모지입니다. 이번 임무는 달랐어요. 이시카와 고스케를 감시하라. 그가 정보를 넘기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손녀만을 위해 온 건지 파악하라. 상부의 지시는 명확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시카와 고스케. 자위대 통합망료 전략부장. 독도 해상작전의 설계자. 일본이 계급을 1등 육좌에서 대령으로 바꾸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명문화하며 사실상 정규군으로 재편하는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죠. 북한은 이걸 두고 황군의 부활이라고 외쳐댔습니다. 과장이긴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일본은 전후 70년 동안 묶어놓았던 족쇄를 하나씩 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핵심 인물이 군복을 벗고 손녀를 안고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본 최고 병원들이 포기한 희귀 심장질환. 마지막 희망으로 선택한 곳이 서울 대병원이었죠. 택시 안에서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자위대 계급 국제표준화 2026년 실행. 방위비 GDP 2% 증액. 안보 산문서 개정안 통과. 숫자와 날짜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계산이 안 됐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 적국의 병원에 가족을 맡긴다는 건 군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선택 아닌가요?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그를 봤습니다. 사진 속 냉정한 전략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낡은 셔츠에 구겨진 바지, 3일은 자지 못한 듯한 눈. 하지만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죠. 복도 한쪽 벽에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생명 앞에서 국경은 없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이상주의적 슬로건일까 아니면 정말 실현 가능한 원칙일까? 그때 정장을 입은 일본 대사관 직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이시카와 씨, 본국의 명령입니다. 즉시 귀국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검은 양복의 한국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여기는 병원입니다. 환자 보호자를 강제로 데려가시면 이건 외교 문제를 넘어 인권 침해가 됩니다. 두 나라의 국기가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시작했고 그 한가운데 작은 아이 하나가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지금껏 만든 모든 전략 분석이 이 복도에서 다시 검증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중환자실 앞 복도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일본 대사관 직원 3명이, 다른 쪽에는 한국 국정원 요원 2명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죠. 그 사이에 이시카와 가족이 있었어요. 손녀 아카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남편 어깨에 얼굴을 묻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 중 한 명이 다시 다가왔어요. 이시카와 부장님, 이건 명령입니다. 도쿄는 이미 모든 언론에 당신의 사진을 배포했습니다. 지금 귀국하지 않으면 반역죄로 기소될 겁니다. 이시카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반역이라. 35년 동안 조국을 지킨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겁니까? 부장님이 가진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독도 작전, 센카쿠 방어 계획, 심지어 대만 유사시 시뮬레이션까지. 그 모든 게 당신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순간 국정원 요원이 끼어들었어요. 그 정보들이 우리에게 넘어올까 봐 두려우신 거죠? 대사관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외교적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한 아이의 생명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헌법은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와 보호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받은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이시카와가 정보를 넘기려는지 단순히 개인적 비극인지 판단하라는 것. 그런데 제 눈앞에서 펼쳐진 건 훨씬 더 복잡한 드라마였어요. 일본은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전환하며 동아시아 군사 균형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계급 명칭을 바꾸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고 방위비를 2배로 늘리는 그 거대한 계획의 핵심 인물이 지금 여기 서울 한복판에 서 있는 거죠. 그때 이시카와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누구에게도 정보를 넘길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손녀를 살리고 싶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 동안 전략을 짜고 명령을 내리던 그 냉철한 장군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할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이었죠. 일본 병원 7곳을 다녔습니다.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도쿄대 병원 심장외과 과장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서울 대병원이라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대사관 직원이 반박했어요. 일본 의료 수준이 한국보다 낮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은 시도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도전하죠. 그게 제가 여기 온 이유입니다. 복도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준혁 교수. 한국 최고의 소아 심장외과 의사였죠. 보호자분, 잠시 얘기 좀 하시죠. 이시카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박 교수는 차트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48시간 내에 이식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선생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박 교수가 이시카와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부분 불일치 이식을 시도해야 하고 에크모를 병행해야 하며 수술 시간만 12시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대답에 이시카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 순간을 보며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일본은 재무장을 선택했고 한국은 재도전을 선택한다.
그날 밤 복도에는 두 개의 국기가 여전히 맞서고 있었지만 진짜 전쟁은 중환자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심장을 되살리기 위한 가장 치열한 전투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앞에 서 있었어요. 작은 몸에 연결된 수십 개의 선들, 규칙적으로 울리는 모니터 소리, 그 사이를 쉼없이 오가는 의료진. 워싱턴에서 읽은 보고서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아시아 최고 수준 심장 이식센터, 생존율 92.7%.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가 여기 있었어요. 첫 번째 놀라움은 속도였습니다. 일본에서 보낸 의료 기록이 이미 한국어로 번역돼 있었고 전국 기증자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매칭되고 있었죠. 단 하루 만에요. 확률이 3.2%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박 교수의 말은 희망 고문이 아니었어요. 이미 수차례 3% 확률을 뒤집어 본 사람의 단호함이었죠. 두 번째는 협업의 깊이였습니다. 심장외과, 소아과, 마취과, 면역내과, 에크모 전담팀, 심지어 심리상담팀까지 최소 7개 팀이 한 환자만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HLA 타입 3개 불일치인데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면역 억제제 프로토콜 비안으로 갑니다. 동시에 거부 반응 모니터링을 30분 단위로 강화하고요. 수술 중 심정지 확률은 42%입니다. 하지만 에크모 팀이 대기합니다. 3분 안에 연결 가능합니다. 누가 상사인지 누가 후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빠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이었어요. 저는 미국과 일본 병원도 많이 봤습니다. 미국은 기술은 최고지만 보험과 비용의 장벽이 높고 일본은 조직은 정교하지만 새로운 시도에 보수적이죠. 그런데 여기는 두세 개의 장점만 모아놓은 것 같았어요. 미국처럼 과감하면서도 일본처럼 세심하고 게다가 비용 장벽까지 낮았습니다. 복도에서 이시카와와 다시 마주쳤어요.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48시간 전까지만 해도 독도 지도만 들여다봤는데 이제 이 작은 심장이 제 전부가 됐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워싱턴 본부였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긴급 성명 발표했다. 이시카와를 반역자로 규정, 즉시 송환 요구.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황군 부활 재앙론 일면 배치. 상황 파악 후 보고하라. 저는 휴대폰을 끄고 다시 유리창 앞으로 갔습니다. 일본이 자위대 계급을 대령과 대위로 바꾸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명문화하며 사실상 군대로 돌아가는 그 거대한 전환의 한복판에서 핵심 설계자가 여기 서울병원 복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전략 지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산소 마스크를 쓴 손녀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리듬만이 그의 세계 전체였죠. 저는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군사력은 숫자로 측정되지만 신뢰는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한국은 지금 적국 장군의 손녀를 살리기로 선택했다. 이게 억제력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기증자가 나타났다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적합도는 60%. 일반적으로는 이식이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박 교수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정상적으로는 시도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유일한 기회입니다. 수술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이시카와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선생님, 일본 의사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시도한다고 하셨죠. 그게 저한테는 충분합니다. 그 서류에 사인하는 이시카와의 손끝을 보며 저는 동북아 안보 지도가 조용히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수술 전날 밤 병원 로비에 긴급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한다는 거였어요.
대사관 1등 서기관이 단상에 올라 차가운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습니다. 이시카와 고스케 전 통합망료 부장은 일본 방위성의 핵심 기밀을 다수 보유한 인물입니다. 그의 무단 출국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일본 정부는 즉각 송환을 요구합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환자 보호자를 강제 송환하는 게 국제법상 가능합니까? 이건 의료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이시카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가 마이크를 붙잡았어요. 저는 35년간 자위대에서 복무했습니다. 독도 작전, 센카쿠 방어, 대만 유사시 대응. 모두 제가 설계했죠. 그 모든 계획이 지금 저와 함께 이 병원에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일본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었지만 정작 제 손녀 한 명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일본 최고 병원 7곳이 저에게 했던 말을 아십니까?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십시오.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한국 의사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군사력으로 재무장하는 것과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 중 어느 게 진짜 국력인지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끼어들었어요. 이시카와 씨, 지금 하시는 말씀은 조국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시카와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배신이라. 제가 배신한 건 조국이 아닙니다. 제가 배신한 건 손녀를 살릴 수 없다고 포기하라던 그 시스템입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한국 기자가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 정부에 군사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시카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정보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손녀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게 한국이었다는 것뿐이에요. 그날 밤 도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는 긴급 당정 협의를 열었고 방위성은 이시카와가 알고 있는 모든 작전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죠. 워싱턴 본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이시카와 발언이 동맹 구조에 미칠 영향 분석하라. 일본의 재무장 계획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저는 보고서를 쓰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은 자위대 계급을 국제표준으로 바꾸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명문화하며 정규군으로 전환하는 역사적 변화를 추진 중이었어요. 북한은 이를 두고 황군 부활이라며 선전전을 펼치고 있었고 사실 그 표현이 완전히 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지금 서울 병원 복도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복도 구석에서 이시카와의 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마틴 씨, 미국은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반역자인가요? 아니면 그냥 할아버지인가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워싱턴은 전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틴 씨는 어느 쪽 보고서를 쓸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답을 못했어요. 그날 밤 제 노트에는 2개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군대를 되찾으려 하고 한국은 생명을 구하려 한다. 과연 어느 쪽이 미래를 선택한 걸까?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은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는 이시카와 가족, 일본 대사관 직원, 국정원 요원, 그리고 저까지 모여 있었어요. 박 교수가 마지막으로 나와 설명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최소 10시간, 심정지 확률 42%, 거부 반응 가능성 높음. 하지만 저희 팀은 준비됐습니다. 이시카와가 물었어요. 선생님, 솔직히 얼마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박 교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20%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15년간 해온 수술 중 가장 낮은 확률이 8%였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 말에 이시카와의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이시카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쿄 방위성 차관이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죠. 이시카와, 지금 돌아오면 모든 걸 원위치 시켜주겠다. 연금도 명예도 계급도. 하지만 24시간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반역죄로 군사법정에 회부한다. 이시카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관님, 제가 35년간 무엇을 지켜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의 안보다. 틀렸습니다. 저는 제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손녀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게 배신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는가? 이시카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배신이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군인으로서의 의무와 할아버지로서의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대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일본 대사관 직원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고 국정원 요원은 아무 말 없이 복도를 응시했습니다. 6시간째 수술실에서 경보음이 울렸어요. 간호사 한 명이 급하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이시카와가 벌떡 일어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영겁처럼 흘렀어요. 그리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교수가 나왔는데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이시카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박 교수가 마스크를 벗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5분 만에 회복했습니다. 지금 심장이 뛰고 있어요. 새로운 심장으로요. 그 순간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다가 다시 녹아내렸어요. 이시카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5년간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자위대 장성이 병원 복도 바닥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국가의 균열은 방위비 그래프나 군사교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때 비로소 금이 간다는 것을. 박 교수가 덧붙였어요. 아직 4시간 더 남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고비입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뭔가 방향이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에 새로운 문장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핵심 인물의 이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이는 재무장을 추진하는 일본 사회 내부의 근본적 갈등을 보여주는 신호다. 한편 한국은 적국 장군의 손녀를 살리며 군사력과는 다른 차원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날 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12시간 48분. 박 교수가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72시간이 고비입니다. 이시카와는 박 교수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다 들었다를 반복했죠. 복도 벽에 걸려있던 그 문장이 다시 눈에 들어왔어요. 생명 앞에서 국경은 없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문장이 단순한 이상주의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원칙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원칙을 지킨 나라가 결국 진짜 억제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심장 박동이 다시 뛸 때 나도 방향을 바꿨다. 72시간 고비를 넘기는 동안 병원 밖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는 이시카와를 반역자로 규정하는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북한 노동신문은 일면 전체를 할애해 황군 부활의 재앙을 경고했어요. 하지만 병원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회복실 유리창 너머로 아카리의 작은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게 보였어요. 새로운 심장은 완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시카와는 하루 종일 그 유리창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때때로 중얼거렸죠. 독도 작전을 설계할 때는 확률 계산이 전부였어. 95% 이상 승산이 없으면 실행하지 말라고 가르쳤지. 그런데 여기선 20% 확률로 시작해서 100%를 만들어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군사 전략은 높은 확률을 선택하지만 의료 인도주의는 낮은 확률에 도전한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카리가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박 교수가 이시카와를 불러들였어요. 할아버지를 보고 싶대요. 이시카와가 방호복을 입고 회복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유리창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는 손녀의 작은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카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래. 일본 병원은 안 됐어요? 그래. 여기가 할아버지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 그럼 우리 집에는 못 가요? 이시카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너무 어려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지금 반역자로 낙인 찍혔다는 걸 알 수 없었죠. 그날 저녁 워싱턴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어요. 상관이 물었습니다. 마틴, 자네가 보기에 이시카와는 정보를 넘길 의향이 있나?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확신하나? 네. 그는 정보를 무기로 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정보의 가치는 제가 끼어들었어요. 보고서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이 구조적 흐름이라면 이시카와 사례는 그 흐름 속의 인간적 균열입니다. 한국은 그 균열을 군사 정보가 아니라 인도주의로 메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렇게 쓰게나. 화상회의가 끝난 뒤 저는 혼자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제가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자위대 계급을 대령과 대위로 바꾸는 일본의 결정, 북한의 황군 부활 경고, 동북아 군사 균형의 변화. 그 모든 거대한 흐름 한가운데서 한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난 15년간 제가 만들어 온 모든 전략 분석의 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억제력은 더 많은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적의 가족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신뢰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한강 다리 위에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방금 새로운 심장으로 숨쉬기 시작한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그날 다시는 예전과 같은 보고서를 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카리는 이미 휠체어에서 벗어나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한국어로 간호사들에게 인사도 했죠. 안녕하세요. 그 작은 목소리가 복도에 울릴 때마다 이시카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일본에서는 이시카와 사건을 계기로 자위대 내부에서 조용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게 정말 무엇인가? 계급 명칭을 바꾸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고 군대로 돌아가는 그 길이 정말 옳은 건가? 일부 언론은 이시카와를 반역자라 불렀지만 다른 일부는 그를 가족을 지킨 아버지라 불렀어요. 북한은 여전히 노동신문에 황군 부활의 위험성을 싣고 있었지만 평양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일본 장성의 손녀를 살렸다고. 그럼 우리도. 제가 다시 서울을 찾았을 때 이시카와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마틴, 자네가 쓴 보고서 때문에 내가 일본에서 완전히 끝났다는 건 알고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당신을 반역자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의 선택을 강조했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다른가? 당신은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선택을 존중했어요. 이게 진짜 동맹의 의미 아닐까요? 이시카와는 한참을 강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35년간 독도를 어떻게 지킬지 고민했지. 센카쿠는 어떻게 지킬지, 대만 유사시엔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데 정작 내 손녀는 지킬 수 없었어. 그게 군인의 한계였나 봐. 아니에요. 그게 시스템의 한계였던 겁니다. 그 순간 아카리가 뛰어왔어요.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박 교수님이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요. 이시카와가 손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어디로 갈까? 아카리가 물었어요. 일본으로 갈 수 있어요? 이시카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특별 체류 허가를 고려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시카와가 저를 봤어요. 왜 한국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거죠? 저는 병원 벽에 걸려있던 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생명 앞에서 국경은 없다. 이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믿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에 마지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동북아 억제력의 새로운 요소 한국의 의료 인도주의가 만드는 전략적 신뢰.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전환하며 군사적 억제력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시카와 사건은 그 시스템 내부의 인간적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한국은 적국 장성의 손녀를 살리며 군사력과는 다른 차원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했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소프트 파워이며 미국은 이를 동맹 전략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상부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어요. 마틴, 좋은 관점이야. 계속 서울에 머물면서 후속 상황을 지켜봐주게. 한강변에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아카리는 이제 완전히 회복돼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이시카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틴, 자네 말이 맞았어. 억제력은 무기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거야. 한국이 내게 보여준 이 신뢰를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거야.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강연자로 왔어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동북아 안보를 주제로 강의를 요청받았거든요. 강의실에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학생들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제목은 이시카와 사건 군사 전략이 인도주의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 저는 한 일본 자위대 장성을 감시하러 이 나라에 왔습니다. 그가 군사 기밀을 넘길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죠.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목격한 건 배신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건 전략적 계산이 아니라 원칙이었어요. 일본인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핵심 전략가를 잃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은 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됐죠. 우리가 지키려는 게 정말 무엇인가?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바꾸고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게 진짜 안보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진짜 안보일까요? 한국인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떤 이득을 받습니까? 저는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군사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시카와 씨는 끝까지 어떤 기밀도 넘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얻었어요. 뭔가요? 신뢰입니다. 적국 장군의 손녀까지도 살리는 나라라는 신뢰.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핵심이에요. 강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이시카와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 의료 통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마틴, 좋은 강의였어. 듣고 계셨어요? 뒤에서 몰래 들었지. 자네가 내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궁금했거든. 아카리가 뛰어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건강한 8살 소녀였어요.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죠. 마틴 아저씨, 저 이번에 한국 학교 들어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축하해, 아카리. 꿈이 뭐야? 의사요. 박 교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의사. 이시카와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내가 35년간 전쟁을 준비했다면 이 아이는 생명을 살리는 법을 배우게 될 거야. 그게 더 나은 선택이겠지? 그날 저녁 저는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1년 전 그날 제가 처음 봤던 바로 그 복도. 벽에 걸린 액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생명 앞에서 국경은 없다. 저는 그 문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쓸 겁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일 거예요. 한국 모델 의료 인도주의가 만드는 21세기 억제력. 내용은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일본은 자위대 계급을 국제 표준화하고 방위비를 GDP 2%로 증액하며 적기지 공격 능력을 명문화했다. 북한은 이를 황군 부활이라 규정하며 경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전통적인 군사 억제력의 논리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보여줬다. 적국 장성의 손녀를 살리며 군사력이 아닌 생명 존중으로 신뢰를 구축했다. 이것이 21세기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모델이다. 미국은 이 한국 모델을 주목해야 한다. 동맹이란 단순히 무기를 공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 멀리 불빛 속 어딘가에서 아카리가 웃고 있을 거예요. 새로운 심장으로 새로운 꿈을 꾸며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게 한미국 군사 분석가로서 한국에 건네는 제 약속입니다. 생명을 선택한 나라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짜 동맹이고 진짜 미래입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